아토즈에드의 건패스 국어 하지혜 선생입니다. 자, 이제 고전 시가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관동별곡이라는 작품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작품은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일단 지문 자체가 고어로 좀 많이 되어 있고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라는 부담감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쉽게 우리가 마인드맵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전체를 알고 부분으로 가면 겁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관동별곡을 한번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들어가 볼까요? 관동별곡은 종류가 가사예요. 우리가 고전시가 흐름에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지만 가사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 어떻게 되죠? 사사조, 사음보, 연속체 형태의 형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사조, 사음보, 연속체 형태의 형식을 지니고 있으면서 이 관동묘곡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격가사, 정격가사라고 하는 거는 이 가사 작품이 끝날 때 맨 끝에를 보면 그 글자 수가 이 관동별곡도 한번 맨 끝에 켜보세요. 어떻게 끝나죠? 명월이 천산 만나게 안이 비친 대 없다. 3, 5, 4, 3. 세 글자, 다섯 글자, 네 글자, 세 글자로 끝나요. 그러니까 정격가사라고 하는 것은 3, 5, 4, 3으로 끝나는 맨 끝에 끝날 때 3, 5, 4, 3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정격가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작품은 또 기행가사예요. 기행가사라고 하는 거는 기행문이죠, 한마디로. 기행문이라고 하는 거는 기행문의 3요소가 뭐냐면요. 일단 기행문이라는 건 어디에 갔느냐, 거기서 무엇을 보았느냐, 그리고 그걸 보고 무엇을 느꼈느냐,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행문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것이 여정, 그 다음에 견문, 감상이에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어디를 갔느냐,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느꼈느냐. 기행가사에서는 이 세 가지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은 또 양반이 지은 거예요. 정철이라는 또 양반이 지은 거기 때문에 양반가사에 속합니다. 양반이 갖고 있는 사상,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양반이 갖고 있는 생각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뭐 임금님에 대한 충성이라든가 또는 뭐 자연 친화, 양반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내용들 있죠. 그 내용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관동별곡이라는 이 작품이 가사 작품이기 때문에 일단 서사, 그리고 본사, 그리고 결사. 3단 구성입니다. 서사, 본사, 결사. 그러면 서사에서는 어떤 것이 나오느냐? 이 정철이 맨 처음에 어디에 있었냐? 화자가 듀님에 누워 있었어요. 이 듀님이라고 하는 거는 대나무 숲입니다. 대나무 숲이 유명한 곳으로 이제 이 정철의 고향 전남 창평, 여기가 대나무 숲으로 유명한 곳인데 얘가 전남 창평, 이 듀님, 대나무 숲 속에 누워 있다가 어디로 가냐면 한양으로 갔다가 한양에서 임금님께 인사를 드리고 부임지로 가요. 부임지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직책을 맡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떤 내용이냐면 이 듀님에 누워 있었던 이유를 얘가 뭐라 그러냐면 강호의 병이 깊어 듀님에 누웠더니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자, 강호의 병이 깊어서 강호라는 거는 좀 아까 그 앞강에서 얘기했었지만 자연을 강호, 그러니까 자연의 대유법이죠. 강과 호수, 자연의 대유법, 자연을 강호의 병이 깊어서 듀님에 누웠더니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강호의 병이 깊다는 것은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병이 날 정도예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병이 날 정도다. 자연 친화적인 정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병이 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천석, 한자성어로 천석고황 또는 뭐 연하고질, 뭐 강호지병 이렇게 얘기해요. 강호지병. 근데 사실은 얘가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진짜 자연이 너무 좋아 이래서 지금 전남 창평 듀님에 누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수의 뇌물 사건에 휘말렸어요. 이수의 뇌물 사건에 휘말려서 고향으로 낙향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표현을 예쁘게 한 거죠.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고향에 있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정철은 좀 그런 사건들에 좀 많이 휘말리는 사람이에요. 당파 싸움에 좀 많이 휘말려서 유배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또 유배 가고 막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얘가 강호의 병이 깊어 듀님에 누워 있다가 임금님이 다시 정철을 불러 올린 거예요. 불러 올려서
관동 800리의 방면을 맡기셨어요. 관동 지역이라고 하는 건 강원도 지역이죠. 강원도 지역에 방면을 맡기셨어요. 방면이라고 하는 거는 방면 지임의 준말로 어떤 임무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무슨 임무냐면 관찰사의 임무예요. 관찰사의 소임. 자, 관찰사라고 하는 건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시장처럼 그런 그 강원도 도지사 같은 그 되게 높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높은 직위를 맡긴 거죠. 관찰사의 소임. 그러면 정철이 낙향에서 벼슬을 잃고 있다가 서울시장을 맡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강원도 도지사 맡았다니까 얘가 너무 기뻐가지고 전남에서 엄청 빠르게 달려와요. 달려와서 연춤은 들이달아 경회남문 바라보며 하직하고 물러나니 옥절이 앞에 섰다. 근데 사실 연춤은 들이달아 경회남문 바라보며 하직하고 물러나니 옥절이 앞에 섰다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중간에 저 전남창평에서 연추문이 어디냐면은 그 경복궁의 서쪽 문이거든요. 그 경복궁으로 바로 도착한 거예요. 전남에서 오려면 엄청 오래 걸려요. 진짜 뭐 몇 날 며칠이 걸려. 옛날에는 자동차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중간 여정이 생략이 됐어요. 다시 뭐라고요? 중간 여정이 다 생략이 되고 바로 경복궁으로 가요. 그러니까 여정이 생략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필요 없으니까가 아니라요. 얘가 너무 기뻐서 한달음에 휙 달려간 거예요. 여정이 생겼던 이유는 이렇게 속도감 있는 전개가 드러나는 이유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임금님의 명을 받드는 것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배명, 임금의 명을 받드는 것에 기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연춤은 들이달아 경복궁 서쪽 문을 지나서 경회남문, 광화문입니다. 광화문까지 가가지고 임금님 뵙고 임금님한테 하직 인사하고 임금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직 인사하고 이제 옥절이 앞에 섰다는 건 옥절이 그 관찰사의 신표예요. 그러니까 임명장 같은 걸 들고 이제 출발 준비 완료가 된 거예요. 출발 준비 완료가 되어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서 가는 길에 서울 근교에 우리 춘천 있잖아요. 춘천에 소양강 있죠. 그 소양강에 소양강을 지나고 있는데 그 소양강 날인물이 어디로 든단 말인가. 소양강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소양강 날인물이 어디로 든단 말인가. 소양강을 바라보면서 어디로 가겠어요? 이 소양강은 한강으로 합수가 되고요. 한강에서 한강은 또 한양으로 가고요. 한양은 누가 계셔요? 임금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양강을 바라보면서 어디로 간단 말인가? 임금 계신 곳으로 가겠구나 라고 임금을 떠올리게 만드는 임금을 멀리서 그리워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연군지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양강 부분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연군지정 드러나요. 연군지정. 소양강 날인물이 어디로 든단 말인가? 그러면서 이제 또 지나가다가 고신거국에 백발도 하도할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고신거국이라고 하는 건 외로운 신하가 외로운 신하라고 하는 거는 보통 외로운 신하들은 왜 외롭냐면요. 절개가 있고 도덕적이기 때문에 외로워요. 친구가 없어요. 외로워요. 왜냐면 절개가 있으면 이렇게 옆에 사람이 안 붙어요. 너무 이렇게 그 대쪽 같고 막 이러면 이렇게 뭐랄까 그 벼슬자리 하는 사람들은 돈 먹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뇌물 이런 거 고신, 외로운 신하라는 건 자기가 절개에 있는 정말 대단한 신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고신거국, 외로운 신하가 나라를 떠나매 나처럼 훌륭한 신하가 나라를 떠나매 백발도 하도할샤 백발이 막 많아져요. 흰머리가. 그러니까 나라를 떠나면서 왜 흰머리가 많아지느냐? 나라 걱정하느라고. 나라 걱정하는 거를 한자성어로 뭐라고 하느냐? 우국지정이라고 합니다. 우국지정. 나라 걱정하는 거를 우국지정이라고 합니다. 고신거국에 백발도 하도할샤. 자, 이거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쓰면서도 여러분이 갈 텐데요. 교재를 보시면 166페이지 보시면은 마인드맵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166페이지. 마인드맵 정리 나와 있으니까 그 마인드맵 정리 보시면서 필기는 뭐 이렇게 덧붙여 가시면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동쥐밤 겨우 지나서 동쥐라는 곳은 철원이에요. 철원은 태봉의 도읍지예요. 태봉은 궁예라는 그 왕이 있었는데 궁예가 세운 나라예요. 그 태봉의 도읍지인데 동쥐밤 겨우 지나서 동지에서 밤을 지내고요. 밤을 지내고
그 북관정에 오르니 북관정이라는 정자에 올라가요. 정자에 올라가서 보니까 멀리 일단 눈이 저 멀리 가요. 멀리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삼각산이 보일 것도 같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삼각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삼각산이 무슨 산이냐면요. 북한산이에요. 북한산이 우리 서울에 있죠. 북한산의 삼각산의 제1봉. 제1봉이라는 건 최고봉. 누구예요? 한양에서 가장 최고봉 임금님이에요. 임금님 상징하는 거죠. 최고봉이 보일 것도 같구나 라는 건 결국 임금님을 북관정에서 삼각산을 바라보면서 임금님 보일 것 같다. 임금님 그리워요. 이런 뜻이기 때문에 무슨 지정이에요? 연군지정이라고 볼 수 있죠. 연군지정. 임금님을 그리워하는 게 나옵니다. 연군지정. 그러다가 지금 얘가 어디에 있다고요? 태봉. 궁예가 세웠던 그 나라의 도읍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읍지의 정자에 올라가서 저쪽을 보다가 밑에를 보면 당연히 그 궁예가 세웠던 나라의 성이 있겠죠. 수도잖아, 수도. 그 성이 궁예 왕의 대궐. 지금은 이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 성이 없어졌어요. 터밖에 없는 거예요. 궁예 왕의 대궐 터가 보이는 거죠, 밑에. 궁왕 대궐 터에 오작이 지적이니, 오작이라는 건 까마귀와 까치입니다. 궁예 왕의 대궐터에 오작이 지적이니 뭐 천고의 흥망을, 천고의 흥하고 망한 것을 니네가 안다고 지적이는 것이냐 모른다고 지적이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 궁예 왕의 대궐터만 있잖아요. 그거 거기에 깍깍 이렇게 지저대는 얘네들이 있으니까 마치 쓸쓸해 여기 다 망했어 쓸쓸해 이러고 까 이렇게 짖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너네가 천고에 흥하고 망하는 걸 안다고 그렇게 슬프게 지적이는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뭘 느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네, 인생 무상. 인생 무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흥성했던 하나의 어떤 나라가 되골 터밖에 안 남았잖아요. 인생 무상감 느끼죠. 나라가 망한 다음에 하는 탄식을 뭐라고 하냐면 맥수지탄이라고 해요. 맥수지탄. 인생 무상, 맥수지탄을 느끼는 거예요. 인생 무상, 맥수지탄. 그러다가 얘가 이제 도착을 합니다. 어디예요? 부임지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부임지에 도착을 합니다. 회양 니 이름이 마추와 같으시고 부임지 이름이 회양이에요. 아, 회양 니 이름이 마추와 같으시고 마침 같구나. 어디랑 같아요? 중국에 되게 정치를 잘했다는 급장유라는 사람인데 급장유가 정치를 잘했다는 그 지역 이름이 회양이에요. 중국의 지명과 일치를 하는 거예요. 지명의 일치를 통해서 그 회양이라는 지명에서 활약을 했던 급장유라는 사람을 떠올려요. 급장유를 떠올려요. 근데 급장유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좋은 정치를 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급장유처럼 나도 그렇게 좋은 정치를 펴고 싶구나라는 그런 말을 해요. 급장유의 풍채를 다시 보고 싶구나. 이 회양에서. 같은 이름이니까. 그래서 급장유처럼 좋은 정치를 펴고 싶다. 선정의 포부, 선정의 뜻을 드러내면서 나오는 부분이 이제 서사 부분입니다. 여기까지가 서사예요. 그러다가 이제 본사로 들어가면 얘가 뭐라 그러냐면요. 영듀이 무사하고 시절이 3월인제 화천 시냇길이 풍악으로 뻗어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영듀이 무사하다는 얘기는 내가 다스린 이 가명안이 다 무사하다. 즉 내가 너무 정치를 잘해서 이 가명안이 다 무사하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공부를 잘해서 시험도 잘 봤는데 날씨도 좋아요. 그러면 당연히 놀러 가죠. 네, 그런 거예요. 영중이 무사하고 시절 3월인데 시냇물이 화천 시냇길이 저 풍악으로 뻗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냇물이 풍악산 쪽이 보이는 거예요. 시냇물이 이렇게 뻗어 있는데 저쪽에 풍악산 쪽이 보이는 거예요. 시험도 잘 보고 기분도 좋은데 저쪽 잠실역에 딱 내려놓은 저쪽 롯데월드가 보여요. 롯데월드나 한번 갈까? 그리고 가는 거죠. 이제 이 김에 놀러 간다고. 그럼 이제 영중이 무사하고라는 거는 내가 그만큼 정치를 잘했다. 약간의 자신의 선정을 과시하면서 시절이 3월인제 봄이 되었어요. 그 시냇물이 풍악산이라는 건 금강산이거든요. 금강산이 봄산이 금강산이고요. 여름산이 복례산이에요. 가을산이 풍악산이고요. 겨울산이 계골산이에요.
이 중에서 왜 풍악산이라고 했을까요? 가을산이 제일 예뻐요. 산 중에서 단풍 들어가지고. 그래서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풍악산이라는 그 이름을 쓴 거예요.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풍악산이 너무 예뻐서 이제 산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금강산 너무 예뻐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 본사에서 얘가 나 이제 놀러 간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산으로 놀러 가요. 처음에.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산만 구경하면 심심하잖아요. 좀 이렇게 산만 구경하면 좀 그러니까 이제 바다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바다로 갑니다. 그래서 산으로 갔다가 산이라는 거는 이제 금강산 구경을 하는 거고요. 바다라는 거는 그 강원도 지역의 관동 팔경 여기를 구경을 하는 거예요. 산에서는 그래도 얘가 그 정치인으로서의 아직 책무가 있잖아요. 그 책무를 잊지는 않아요. 여기가 조금 뭐가 강하냐면 위정자로서의 위정자로서의 책임이 조금 더 강해요. 그리고 유교적인 성격을 지녀요. 위정자로서 책임이라는 건 임금에 대한 이런 거거든. 근데 바다로 가면 갈수록 점점 얘가 놀면 놀수록 더 놀고 싶다. 인간 본연의 욕구. 더 놀면서 사실 옛날에 이 양반가사라고 했잖아요. 양반들은 종교가 3가지예요. 유교, 불교, 도교. 그 중에서도 양반들이 유교 같은 경우에는 당위성으로 보통 이렇게 섬기는 거지만 도교 같은 경우에 양반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그 꿈꾸는 것 중에 하나예요. 신선돼 가지고 신선 노름하고 싶고 막 그런 게 그 양반들이 꿈꾸는 것 중에 하나예요. 도교가 여기 도교 사상이 많이 드러나요. 인간 본연의 욕구를 추구하면서 막 신선이 되고 싶어 해요. 여기가 이제 약간 도교 사상이 좀 강하게 드러나는 신선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드러나는 좀 잘 이해가 안 가긴 하죠. 근데 옛날에는 그 양반들이 신선되고 싶어 하고 막 그런 게 되게 오래 살고 싶어 하고 진시황도 불로초 구해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불로초 구하고 싶어 하고 그런 게 이제 옛날에 되게 강했었는데 그게 드러나요. 도교적인 그런 사상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유교적인 어떤 사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굉장히 소박한 그런 차림새라던가 소박한 행차를 하지만 여기서는 굉장히 화려한 행차를 하게 돼요. 도교적이고 욕망이 강해지기 때문에 화려한 행차를 하게 되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럼 산에서 어디를 가나? 여정. 자, 우리가 기행가사기 때문에 여정, 견문, 감상 중요하다 그랬죠? 여정, 어디를 가는가? 산에서 자, 만, 금, 진, 개, 비, 화, 불.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망금징계, 비화불. 네, 따라하고 계시죠? 망금징계, 비화불. 그 다음 동, 총, 삼, 의, 경, 죽, 망. 자, 따라해볼까요? 동총삼의 경중망. 다시 망금징계 비화불 동총삼의 경중망. 이렇게 좀 약간 리듬을 타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 볼까요? 만폭동이에요. 만폭동. 약간 이 지명들이 낯설기 때문에 자꾸 입에 익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로 하셔야 돼요. 자, 따라해 볼게요. 만폭동. 따라해보자. 만폭동. 그 다음 금강대. 그 다음 진월대. 그 다음 개심대. 비로봉. 활용소. 불정대. 이렇게 됩니다. 망금징계 비화불 만폭동, 금강대, 진월대, 개심대, 비로봉, 활용소, 불정대. 그 다음 산만 구경하기 좀 아쉬우니까 어디로 가요? 동해로 갑니다. 근데 사실 여정은 동해는 이제 동해로 간다, 바다로 간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지. 사실은 여정이 산영루라는 곳이에요. 산영루. 자, 그 다음 총석정. 그 다음 삼일포. 그 다음에 의상대.
의상대, 그다음 경포, 죽서루, 망향정. 자, 다시 만금징계미화불 동총삼의 경중망 시작. 네, 만폭동, 금강대, 진월대, 계심대, 따라하세요. 비로봉, 활용소, 불정대, 동해, 총석정, 삼일포, 의상대, 경포, 죽서루, 망향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이제 일단 여정이 여기를 가고요. 이 중에서 여정이 아닌 곳이 있어요. 여정이 어디가 아니냐면요. 비로봉은 여정이 아니에요. 비로봉은 못 올라가요. 물론 금강산에 비로봉이 있지만 그 비로봉을 못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비로봉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나오기 때문에 비로봉은 올라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비로봉은 올라가지 못합니다. 비로봉은 여정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 여정에서 견문 이제 무엇을 보았는가? 만폭동에서는 이 폭자가 나오죠. 폭포를 봐요. 그 다음에 이 금강대라는 곳은 이게 지금 산이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비로봉이 맨 꼭대기인데 못 올라가고 돌아서 내려오면서 얘네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긴 바다니까 관동팔 이건 돌아다니면서 보는 거고. 자, 금강대는 이제 올라가면 이 대자 붙은 건 전망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지점인 거죠. 이렇게 되게 이렇게 경치가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전망대 같은 거죠. 여기서 금강대라는 곳에서 선학, 신선이 타고 다닌다는 학을 봐요. 그럼 신선이 타고 다닌다는 학을 본다는 것 자체가 내가 신선된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뭐가 드러나요? 도교적 신선사상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죠. 진월대에서는 뭘 봐요? 산 봉우리를 봐요. 산 봉우리들. 왜냐면 좀 높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산 봉우리들이 막 이렇게 보이겠죠? 그 다음에 산 봉우리보다 더 올라가면 그 산 봉우리 끝에 보이는 왜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끼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신비로운 그런 느낌 있죠? 그런 거. 계심대에서 그 산의 기운을 봐요. 이 기운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산의 정기라고 하죠. 산의 정기 이런 걸 느끼고 비로봉에서는 공자의 경지에 빗대어서 공자의 경지는 너무나 높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높아서 저 비로봉은 공자의 경지만큼 높아서 못 올라가 라고 얘기하고 내려와요. 자, 활용소라고 하는 건 이 소자가 붙으면 연못소자거든요. 그래서 얘는 연못을 봐요. 활용소, 연못. 불정대에서는 이제 12폭포라는 걸 봐요. 12폭포. 12갈래로 떨어져 내리는 폭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다로 가서는요, 뭘 보는 게 아니라, 동해에서 뭘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감상을 주로 해요, 감상. 그러니까, 산에서 바다로 가는 아쉬움이 처음에 나오고요, 아쉬움. 처음엔 산에서 바다로 가는 아쉬움. 그러다가 이제 아쉬움만 있는 게 아니라 막상 또 바다에 가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 바다로 갔다는 어떤 상쾌함이 드러나죠, 상쾌함. 그 다음에 바다에 가가지고 노는 거예요. 풍류를 즐기며 놀다가 자연과 하나 되어서 마지막 자연 친화하면서 노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총석정에 가서 사, 선, 봉이라고 4개의 기둥이거든요. 이렇게 바닷가에 4개의 기둥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예쁜 거죠. 그래서 그걸 예찬하는 거예요. 사선봉에 절경을 예찬해요. 별거 없어요. 그냥 예찬해요. 삼일포에서는요, 그 삼일포라는 어떤 그 포구 같은 건데요. 거기에 그 단서, 붉은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낙서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거기 왔다 간 사람들이 글씨를 써놓고 간 건데 그 글씨를 보면서 글씨를 썼다는 사람들이 이제 그 신라시대 화랑 4명이거든요. 근데 그 화랑이 나중에 신선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선, 4명의 신선이라고 하거든요. 그 신선이 되었다는 건 결국 죽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사선을 떠올리면서 아, 이 글씨를 써놓은 그 4명의 화랑 어디 잘 가 있는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명의 신선, 지금은 죽었을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 떠올린 걸 뭐라 그래요? 추모라고 하죠. 사선 추모. 그 다음 의상대에서 해 뜨는 거 봐요. 일출. 경포대, 경포에서는 이제 경포대 가면요 되게 신기해요. 호수가 있고요. 그 호수 저편을 보면 바다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호수랑 바다를 둘 다 봐요. 그 다음에 죽서루에서는
50천이라는 천자가 내천자거든요. 50천이라는 냇물을 봐요. 그 냇물에 그림자가 비치는데 물 그림자가 정말 예쁘거든요.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아니고요. 물 그림자라고 하는 건 이렇게 그대로 색깔이 그대로 비치는 이렇게 아른아른한 그림자예요. 되게 예뻐요. 그 물 그림자를 보면서 너무 예쁘다. 저 아름다운 저 냇물에 비친 저 그 그림자를, 태백산 그림자를 저기 목멱에 닿게 하고 싶다. 목멱산이 어디냐면요. 목멱산이라고 하는 거는 남산이에요. 남산에 닿게 하고 싶다. 그러면 남산이라는 건 결국 누가 있는 산? 임금님 계신 그 한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0천 나린물, 50천의 그 태백산 그림자를 담아가는, 태백산 그림자를 담아가는 거를 저 물길을 돌려서 목멱에 닿게 하고 싶다. 남산에 닿게 하고 싶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님을 그리워하는 뭐예요? 이게 바로 아까 봤던 연군지정이에요. 이거. 연군지정. 그럼 연군지정이 또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점점점 여기는 사실 놀고 싶은 감정이 되게 강했었거든요. 그러다 여기서 이제 임금님 생각이 퍼뜩 나면서 이제 드디어 갈등을 해요. 왕경은 유한한데 왕의 관원으로서의 여정. 왕의 관원으로서의 여정은 유한,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왕의 관원이기 때문에 이제 그 노는 시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고 왕정은 유한한데 풍경은 싫지가 않아요. 풍경은 너무 예쁘니. 유회. 마음속에 품은 회포도 참 많기도 많구나. 객수도 둘 데 없다. 나그네로서의 어떤 쓸쓸한 심해. 왜 여행 다녀보면은 나그네가 되어서 이곳저곳 떠돌다 보면 너무 좋죠. 그 쓸쓸하면서도 약간 그 뭐랄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센치해지는 그런 느낌? 그걸 객수, 나그네의 어떤 그런 느낌?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객수. 이게 다 뭐겠어요? 인간 본연의 욕구예요. 인간 본연의 욕구. 여기는 위정자로서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군지정을 딱 읊으면서 위정자로서의 책임과 인간 사이의 욕구 사이에서 이제 갈등을 때리는 거예요. 갈등 때려요. 힘들어요. 마음이. 놀고 싶은데 임금님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갈등 때리는 것이 망양정에서 파도를 보는데 이 파도를 어디다 비유하냐면요. 파도를 고래, 은산, 백설에다 비유를 해요. 이 고래가 진짜 고래가 아니고요. 이 성난 고래가 물을 뿜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고래가 진짜 고래가 아니라 그냥 성난 파도예요. 성난 파도, 거친 파도. 파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산이라는 거는 그 파도의 모양이에요. 백설이라고 하는 거는 그 파도가 이제 물보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빗대어 표현한 비유법이에요. 은유법이죠. 어쨌든 그 파도가 성난 파도가 거친 파도가 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 갈등이 막 마음속에 막 요동치는 이 갈등이 형상화가 된 거예요. 이렇게 형상화가 된 거예요. 낮에 그 파도를 통해서 갈등의 모습을 드러내줘요. 그러다가 이제 망양정에서 더 이상 여정의 변화는 없어요. 망양정에서 밤이 돼요. 여기서부터가 바로 뭐예요? 결사예요. 여기서부터가 결사입니다. 서사본사, 결사. 낮에 이제 여기는 시간의 이동만 있는 거죠. 밤에 뭐 하냐면 달이 뜨는 걸 보면서 달맞이를 해요. 달맞이를 하다가 밤에 이제 잠깐 잠이 드는데 이제 꿈에서 신선을 만나요. 근데 얘가 끊임없이 뭐가 되고 싶었냐면 여태까지 신선이 되고 싶었어요. 계속. 근데 신선을 만났는데 꿈에서 이 신선이 뭐라냐면 너는 원래 신선이었어. 근데 잠깐 그 죄도 큰 죄도 아니고 이렇게 도교의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 한 글자 잘못 읽어갖고 잠깐 인간 세상에 내려온 거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정철이 모든 게 풀리는 거예요. 내가 원래 신선이었는데 잠깐 내려온 거구나. 그럼 어떻게 돼? 모든 신선이 되고자 했던 이 모든 갈등은 해소가 돼버리죠. 왜냐면 어차피 잠깐 여기 내려온 거면 그냥 인간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갈등이 해소가 돼요. 신선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모든 갈등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모든 갈등이 해소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관동별곡의 전체 흐름입니다. 그러면서 얘가 뭘 택하냐면 그래 내가 그러면 먼저
지금 내가 공, 먼저 공적인 일들, 임금님에게 충성을 다하고 현실에서 먼저 공적인 일들을 하고 뒤에 저 신선들을 만나서 놀면 되겠구나. 선공후사 또는 선우후락. 먼저 우국지정을 하고 뒤에 즐거움을, 개인적인 즐거움을 지니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꿈에서 깨면서 이제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명월이 천산만나게 안이 비친 데 없다. 명월이라고 하는 거는 시에서, 고전시에서 해나 달이나 별, 북극성 이런 게 나오면 보통 임금님, 하늘에 하나밖에 없고 아주 높은 곳에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임금님의 은혜가, 명월이 온 세상에 안이 비친 데가 없구나. 임금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관동별곡은 처음에 임금님의 어떤 충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중간에 놀러 가서 실컷 놀다가 갈등을 때리다가 마침내 꿈속에서 지가 신선이었다는 얘기를 듣고서 임금님 열심히 일할게요. 그러고 다시 현실로 복귀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